일본 도쿄. 외국인들의 눈에 이국적이고 화려한 도시. 많은 이들이 부푼 설렘을 안고 여행을 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벌러 오기도 하는 이곳에 루시라는 한 영국 여성이 나타납니다. 21살의 그녀는 외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로 여느 젊은이들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일본에 가고 싶어요. 루시의 아빠 팀의 생각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승무원 출신의 그녀는 일본으로 돈도 벌 겸 일본의 문화도 즐길 겸 떠나게 됩니다. 루시와 그녀의 아빠 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또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건 의심하지 못했어요. 24년 전 이맘때인 2000년 7월, 도쿄의 한 기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21살 루시라는 여자가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전화 속 지인의 목소리의 긴박함을 보고 이 기자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한편 영국에 있는 아버지 팀도 일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딸 루시가 실종됐다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팀은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딸은 지금 일본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연락이 잠깐 안 되는 거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2000년 7월 1일에 사라진 그녀를 그로부터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루시의 가족은 물론 도쿄 경찰이 총출동해 찾아 헤매게 됩니다. 실종 3일째인 7월 3일, 일본 언론에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 영국 항공 승무원 출신 키 175cm, 나이 21세의 루시 블랙맨이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퇴근한 후 실종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한 기자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남자친구랑 태국 같은 데 놀러 갔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일본 경시청에서도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니까 단순 가출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라는데 영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유를 알지는 못했죠. 게다가 당시에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불법 노동이 매우 흔해서 소재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시청에서도 처음 이 얘기를 접했을 때 이걸 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좀 갈피를 못 잡았었다고 해요. 벌써 루시의 실종 11일째. 이제 경찰에서는 루시의 납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합니다. 루시의 아버지 팀 블랙맨은 딸 루시의 납치 가능성에 대한 경찰 보고를 듣고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요. 당시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사건이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의 아버지 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주 전쯤 루시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에 그냥 부녀간의 평범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어요. 혹시 일본 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없었나요? 이에 팀은 잘 지내고 있고 도쿄는 멋진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제 발로 사라져버릴 이유는 딱히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본 경찰은 루시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쿄는 당시 추정 인구가 2,750만 명에 달했어요. 이 대도시에서 루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서 루시는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연줄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루시의 아빠 팀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 도움이 될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더 유명해져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루시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렇게 한 명의 목격자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에서 이 사건을 더 주목하고 더 많이 보도해서 화제가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와 방송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니다.
당시 팀을 지켜봤던 기자들은 그에게 쇼맨십과 카리스마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런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최대한 언론을 선동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저 아빠라는 사람 완전 관종이다.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즐기는 것 같다. 등등. 하지만 팀의 관심사는 사실 오직 딸을 찾는 데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실 팀이 일본에 오기 전부터도 일본에선 이미 루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3만 장에 달하는 루시의 실종 포스터가 뿌려졌고 제보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 다만 이게 믿을 만한 제보인지 가려내는 데에는 좀 선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루시의 아빠 팀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당시 경시청 총경이 이 팀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이 만났는데 팀이 총경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방범용 카메라를 제대로 수사하셨느냐고.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 방범용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은 팀은 지금 농담해요? 요즘 런던에는 길마다 카메라가 다 깔렸는데 그거 다 일본제예요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루시의 아빠 팀은 루시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 수사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팀이 일본으로 올 때 루시의 여동생인 소피도 같이 왔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이때 루시의 여동생 소피는 언니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영국 언론의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추측성 보도는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국 언론은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사라진 이 젊은 여성 루시에 대해서 특종이 된다면 뭐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막 여러 이야기를 앞다투어 내놓습니다. 정말 다양한 추측성 보도가 터져나오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건을 보도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이교 집단이 그녀를 납치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확인도 안 됐는데 루시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배에 실려서 어디 홍콩으로 팔려갔다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기억하는 루시는 의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갑자기 종교 집단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런데 연루된다는 건 전혀 루시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본 경찰은 루시가 일하던 로폰기 지역부터 먼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의 경우 경찰 한 4~5명 정도가 담당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 경우 이례적으로 100명 이상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루시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언론과 시민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기 때문인 듯한데요. 루시가 일하던 로폰기 지역은 온갖 술집과 호스티스 클럽 등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금융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돈이 흐르는 곳,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곳. 루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지냈던 걸까요? 루시는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처음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호스티스 클럽이 뭐야? 궁금해했대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호스티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나이 든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이 손님들이 술 마실 때 이제 옆에 앉아서 말동무가 돼주기도 하고 술도 따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폰기 지역 외국인 호스티스의 시급이 $50쯤 됐대요. 하루 일당이 아니고 시급이.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여기서 더 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술값이 비싸니까 자기도 술을 많이 먹고 손님도 많이 먹게 해서 술을 많이 팔게 하면 그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급이 $50 정도 되니까 하루에 5~6시간 정도만 일하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됐다고 합니다. 24년 전인데 이 정도 돈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한 일이 될 수도 있대요. 그냥 이제 옆에 앉아서 술 마시고 대화하는 게 끝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 직업은 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을 본인이 원한다면 이라고 달았죠. 반대로 본인이 원하면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럽에 자기가 일 나오기 전에 손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식사가 끝나면 손님을 클럽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님이 같이 먹은 식사에 대한 보너스도 주고 술도 사주면서 가게 매출도 늘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클럽 밖에서 손님이랑 단 둘이 만나는 거고 호스티스의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만나는 거니까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손님이 있기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뭐 사귀는 건 줄 안다거나 더 나아간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받아들인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용의자는 이 클럽에 드나들면서 루시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한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실종 15일째. 루시의 아빠 팀은 언론의 관심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특종이 생기면 또 다른 이슈가 이전의 이슈들을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의 노력이 닿아서 영국 총리도 일본 당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힘을 보태기도 했어요. 또 팀은 루시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일본 거리에 붙이는 작업도 진행했는데 허가받지 않고는 포스터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좀 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팀은 한 장도 안 뗄 겁니다 라고 맞섰다고 해요. 이렇게 루시 아버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루시를 찾는 데 나서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의 이런 행동들이 경찰들을 조금 무능해 보이게 하기도 했고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후에 팀은 일본 경찰은 당시에 제가 좀 예의 없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이해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일본 경찰의 모든 절차를 따라줄 시간도 정신력도 없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종된 딸을 찾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형사들은 수사에 더욱 집중합니다. 중간에 막 팀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수사에 동원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수사에 동원된 한 형사가 다른 팀에서 작성해 놓은 수사 기록을 보다가 클럽을 찾는 남성 손님이 외국인 호스티스한테 바다 보러 같이 드라이브 가자고 제안을 했고 호스티스가 그를 따라갔다가 심신상실 상태가 돼서 몇 시간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아마 남성 손님이 무슨 약을 먹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한테 이 정보를 가져다 준 클럽의 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구제불능, 막 사는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인간 말은 믿을 게 못 되지 않나? 하고 진지하게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록을 봤던 그 형사는 그런 놈의 말이니까 오히려 진짜 사실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그는 이 이야기 속 남성이 루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옛 보고서들을 다 뒤지면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클럽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문을 해보는데 클럽 사장들 중에 3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애도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엔 로폰기 외국인 클럽에서 일하는 호스티스들에게 이야기를 캐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내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좀처럼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대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법 노동,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이걸 들키면 안 되니까 경찰이 자꾸 찾아오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도 그중에는 루시를 찾는 걸 돕겠다면서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성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국 같은 일을 당한 여성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증언에서 용의자에 대해서 중복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부유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약을 먹이고 몹쓸 짓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죄자는 계속 비슷한 수법을 쓰기 마련이라고 해요. 도둑에게는 자신만의 침입 수법이 있듯이 범죄자들은 저마다의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용의자로 떠오른 그 남성이 타고 온 차는 포르쉐, 벤츠, 페라리 같은 고급 차였다고 하고 주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자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에 여성들을 초대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는 막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속이 얼얼하기도 하는 등 몸이 불편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약을 먹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놈은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아주 악랄하고 치밀한 놈인 듯한데요.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실종 52일째, 루시의 아빠 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루시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사람에겐 150만 엔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팀은 절망감 속에서도 새로운 전화번호 하나를 개설해서 일본에 있는 유럽 또는 서양 여성들이 바로 연락을 해와서 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렇게 피해자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또 법적으로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었대요. 가족들은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실종 62일째 되는 날은 루시가 22살이 되는 생일이기도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수사의 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수상한 용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놨다는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경찰은 수첩 어딨냐고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 호스티스 여성은 그 수첩이 자기 호주 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호주에서 온 수첩이 도착해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남성의 번호를 받아놨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화가 났는지 나중에 그 이름이랑 번호를 이렇게 볼펜으로 막 그어버렸어요. 경찰들은 그걸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빛에 비춰보기도 하면서 이름과 번호를 식별해냅니다. 이름은 혼다 유지였고 끝번호가 3301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통화 내역을 파악했고 그 중에 루시의 번호가 있는 걸 찾아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가 실제로 루시와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용의자 놈이 그 전화번호는 추적이 안 되게 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발신 위치 지역이라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위치 추적까지는 못하고 대략의 위치만 파악이 가능했는데요. 아카사카라는 상류층 지역으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용의자가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라는 건물에서 통화를 한 게 포착이 됐는데 거기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방범용 카메라도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경찰이 관리인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건물 6층에 두 집을 쓰고 있는데 그 두 집을 임대한 그 사람이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다른 주민들과는 다르게 관리인하고 바로 앞에서 마주쳐도 절대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매번 이렇게 바닥만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마치 얼굴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이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르쉐, 벤츠, 에스턴 마틴, 롤스로이스 등등등. 수사 중에 나왔던 범인 소유로 추정되는 차가 거기 다 있었어요. 임대 계약서에는 플랜트 오리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오리하라라는 게 외국인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 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임대한 그 두 집은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는 곳이었고 소유자나 사용자 정보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놈이 수상한데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봉착해요. 이때 탐문조사를 진행했던 로폰기의 외국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중 정식으로 조서 작성에 협력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국인 모니카라는 여성이 이 용의자에 대해서 기억해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1997년 10월 10일 로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코지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한 손님을 만났고 그 손님의 차로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형 아파트로 갔다고 해요. 그 아파트에는 야자수 가로수가 심겨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대에서 그런 곳은 딱 한 군데, 즈시 마리나라는 리조트 콘도뿐이었습니다. 부유한 상류층이 이용하는 고급 아파트였다고 해요. 경찰은 모니카라는 여성을 데리고 이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가면 이제 뭔가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도쿄에서 1시간 정도 거리를 차로 달려 도착해서 이 아파트의 각 동 앞을 싹 한번 돌아봤는데 4동 아니면 7동인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니카는 근처 식당에 갔던 것도 기억을 해냈는데 경찰이 그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루시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자 7월 1일에 루시가 식당에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왔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남자 일행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즈시 마리나의 소유자 목록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랑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굉장히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모니카가 증언했던 코지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 있는데. 경찰은 그래서 이번엔 그 중에
고급 차를 여러 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냈고 그 결과 오바라라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아까 왜 또 다른 건물에 두 집을 쓰고 있다는 회사 이름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오바라라는 글자를 오리하라라고 읽을 수도 있대요. 이걸 발견했을 당시 경찰들은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또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용의자의 이름까지 알아낸 거니까요. 이놈에 대한 걸 이제 쭉 뽑아보니까 한 해안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변장을 하고 불법 촬영을 하다가 체포됐던 전력이 있는 놈이었어요. 당시 수사관들에게 그가 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사 당시 굉장히 철저히 반항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못 찍게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피하면서 정말 협조를 안 했대요. 당시에 찍힌 사진을 보면 정말 일부러 표정도 이렇게 막 꾸기고 있고 고개도 정면이 아니라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확보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의 사진 한 100장 정도 사이에 섞어서 이 피해자 여성들한테 보여줬더니 여성들이 모두 주저없이 오바라의 사진을 지목합니다. 자, 이제 용의자의 이름이랑 얼굴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죠. 시간은 흘러 루시의 실종 10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용의자와 루시 사건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죄목으로 그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경찰들은 바짝 긴장한 채 오전 6시에 그의 집 앞에 모여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립니다. 비상계단에 2명, 창가에 2명, 문 주변에 1명 등 총 7명의 형사가 이 용의자 오바라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장에 배치됐어요. 이렇게 문 앞에 바짝 붙어서 대기하던 형사가 지금 용의자 집에 TV가 켜졌고 용의자가 기상한 것 같다라고 나머지 형사들한테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옵니다. 용의자가 항상 7시쯤에 신문을 사러 밖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러 그 앞에서 기다려요. 억지로 막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하면은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침착하게 때를 기다린 거죠. 그날은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오바라의 집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그가 나오자마자 오바라 씨 맞습니까? 하고 물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그냥 평소처럼 부스스 아침에 신문 사러 가려고 문 열었는데 바로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오바라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당시 형사의 말로는 오바라가 이미 좀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오늘 아침 부동산 관리 회사의 대표 오바라 조지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오바라 씨는 영국 켄트주 출신의 루시 씨가 일하던 술집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고 루시의 아버지 팀도 소식을 듣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이 다시 생겨나요. 이 오바라가 루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오바라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플레이보이였고 그의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외톨이였다고도 합니다. 그가 소유한 건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 건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해요. 먼저 아까 모니카라는 영국 여성이 증언을 해서 밝혀졌던 그 야자수 가로수가 있었다고 하는 고급 리조트 즈시 마리나의 4동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약물과 술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당시 검증관이 현장을 살펴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천장에 붙어 있었던 쇠 장식이었는데요. 천장에 이렇게 U자 고리로 달려있는 거였는데 처음에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뭐에 쓰이는 거야? 라고 의아해했대요. 이 쇠고리 장식의 역겹고 충격적인 용도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바라의 또 다른 건물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도 가택 수사를 하는데요. 거기선 오바라의 노트도 발견이 됩니다. 언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자기는 악이 될 거다라고 쓰여 있었대요. 철저한 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조지 오바라라는 인물을 체포한 이후에 오바라 소유의 건물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의 범행에 대해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오바라는 부동산 거물이었어요. 그는 많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고급 리조트들 중에 하나인 즈시 마리나로 유인을 해서 그곳에서 범행을 한 거였습니다. 이 범행을 하는 동안의 모습들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400개가 넘게 발견이 됐는데요. 무의식 상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그 천장에 달린 쇠장식의 용도가 밝혀지는데요.
피해자들의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 그 천장의 쇠 장식에 뭔가를 연결해서 이용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인형으로 봤어요. 경찰들은 피해자와 범행 수법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테이프들을 하나하나 다 봤어야 했습니다. 테이프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볼 인력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젊은 경찰관들까지 막 다 동원됐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다 뒤졌는데 거기에 루시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증거가 많으니까 오바라를 데려다가 잘 구슬르면 얘기를 좀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거 다 그냥 합의된 관계다. 돈을 지불하고 한 관계다. 이 말만 해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지경인데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루시에 대한 건 오죽하겠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이제부터 경찰의 수사 방향은 입수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일단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들을 찾아서 이게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밝혀내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어서 그 상황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경찰들은 당시 증거품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걸 피해자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증거품 및 영상을 보여줘야 했는데 피해자들은 눈을 가리고 직접 이렇게 보질 못하거나 보면서 막 코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분명히 본인인데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경찰은 범인을 반드시 체포해서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려면 당신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방법은 이제 이것뿐이라고 피해자들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에게 클로로포름이라는 약물이 투여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갈색 약품을 수건에 묻힌 후에 그 수건을 얼굴에 씌우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했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들 중에 루시와 동갑내기이고 역시 호스티스로 일했었던 카리타라는 여성도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카리타 리즈웨이는 루시 사건 8년 전인 1992년에 실종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왔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가 카리타는 식중독입니다 라고 말했었대요.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장기들이 다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결국 생명 유지 장치를 꺼야 했다고 해요. 당시 경찰은 식중독이라고 하니까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범죄가 관련됐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해서 부검도 안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카리타의 간 샘플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라 체포 후에 경찰이 카리타의 간 샘플을 분석해봤더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어요. 이로써 경찰은 일단 오바라를 카리타 리즈웨이에 대한 납치와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134일째, 루시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루시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는 아마 범인이 파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 오바라는 수집벽이 굉장해서 비디오 테이프 외에도 영수증을 집안에 빼곡히 보관해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분석반이 이 영수증을 들여다보면서 오바라가 어느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적을 상세히 추정해봅니다. 분석반이 추정한 대로라면 7월 1일 오후 3시쯤에 오바라와 루시가 만나서 드시 마리나 방면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던 길에 중간에 요트 정박 항구 근처의 식당을 들렀어요. 오후 5시쯤 드시 마리나에 있는 오바라의 별장으로 가서 거기서 루시가 행방불명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7월 2일 심야에서 7월 3일 이른 아침 사이에 오바라는 차를 타고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일에는 많은 물건들을 사요. 전기톱, 시멘트, 그리고 이동식 텐트를 삽니다.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라가 블루시에 있는 아부라츠보 건물의 집으로 가는데요. 일본 전역에 자기 소유 건물이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나 봐요. 이날은 어떤 입주자가 오바라의 집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관리인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역과 그의 이동 동선만 봐도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각이 나오죠. 루시는 7월 1일 밤에 사망을 했을 거고
그로부터 며칠 안으로 드시 마리나에서 아브라츠보로 옮겨졌을 겁니다. 오바라는 거기서 시신을 훼손하고 숨겼을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지만 여전히 정황 증거뿐이라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하려면 시신을 찾는 게 가장 결정적이죠. 시신 숨길 만한 장소가 있는지 수색이 시작됩니다. 일단 그 아브라츠보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됐어요. 경찰 윗선에서는 당시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겠다. 그때까지만 수색을 해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철수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현장에 있는 형사들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거 못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놈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반드시 실형을 받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꼴이 엉망이 되도록 루시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223일째 아침 8시 15분 형사들은 해안 쪽으로 향해요. 동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감에 맡겨보기로 하고 손전등과 삽을 들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바다에서 떠내려온 오만 잡동사니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형사들은 그 모든 것을 싹 치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욕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욕조를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막 벌레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런데 한 형사가 자세히 보니까 육식벌레였다고 합니다. 즉시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큰 마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봤더니 뭔가 보였어요. 형사는 다른 곳에 있는 수색팀에게 무전을 칩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큰 자극이 들어와서인지 말을 굉장히 더듬었다고 해요. 더듬더듬 말하는 그 형사의 연락을 받고 나머지 형사들이 이제 다 같이 동굴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을 꺼냅니다. 그 시체 냄새를 맡고 하늘에서 솔개들이 깍깍거리면서 날아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고 루시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애타게 기다린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시의 아버지 팀은 그때까지도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윽고 치과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그 시신은 루시가 맞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루시의 아빠 팀은 당시에 한 골목에 서 있었고 비가 오고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 서서 크게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루시가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그 잔인하고 비열한 범인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지 오바라는 루시 블랙맨과 카리타 리지웨이에 대한 준강간치사죄, 사체 손괴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었는데 예상되는 피해자 400명 중에 단 8명에 대한 혐의로만 입건이 됐다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카리타에 대한 건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루시에 대한 건 증거 부족인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루시의 가족들은 물론 당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들도 분노에 휩싸이면서 맥이 탁 풀렸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2007년 4월 재심 판정이 시작돼서 2008년 12월 16일 최고법원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후 상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들은 매년 아직도 루시의 영혼을 위로하러 그 동굴에 20년 동안 꾸준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팀의 집념도 대단했죠. 이상 루시 블랙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